자, 그럼 3월 27일 경제학 특강 국민정치인들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럼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대답하실 때는 비디오를 잠깐 켜놓으셨다가 그 다음엔 끄셔도 됩니다. 강다혜, 네. 네. 강인구, 네. 네. 김동영, 김동영, 아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김동영, 김동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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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형, 네. 네. 김윤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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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네. 김준우, 네. 어디 계시나 안 보이네. 김준우, 김준우 씨, 네. 김홍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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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현, 네. 네. 노수민, 네. 네. 박세형, 박수인, 네. 네. 박현빈, 네. 네. 복현승, 네. 송휘칭, 네. 네. 예. 네. 심규민, 네. 예. 네. 양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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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엽 씨 안 들어오셨나? 양승엽 안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오소라, 네. 예. 유정현, 네. 네. 윤진영, 네. 예. 이경구, 네. 네. 이소민, 네. 예. 이재환, 예. 예. 이주호, 네. 예. 이준범, 네. 네.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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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참, 아까 양승엽 씨 들어왔어요? 예. 예, 양승엽 씨 들어왔구나. 다시 한번. 이준혁 씨 들어왔고, 이지윤, 네. 예, 이진영, 네. 이진영, 예, 네. 이진영, 네. 네. 어디 계시지? 이진영, 예,
정다울. 네. 네. 정동화. 네. 네. 정하빈. 네. 네. 정혁진. 네. 예. 조원희. 네. 예. 한다빈. 네. 네. 아, 예. 홍보미. 네. 예. 자, 다 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분이 안 들으셨네. 이준혁. 이준혁. 예.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그 해양 세력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륙 세력,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미니마이즈하고, 예. 지난 시간 이후에 제가 PPT를 한 슬라이드 2개 정도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 캠퍼스에 보시면 새롭게 올려놨는데, 슬라이드 2개 정도를 새로 올렸는데, 뭐 그건 다른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책을 제가 한 2권 정도 다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991 소련의 붕괴,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덥스가 쓴, 사실은 이게 1994년에 쓴 책인데 번역은 뭐 거의 25년 이후에 올해 나왔어요. 소련의 붕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은 1991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들, 이런 이름으로 번역됐는데, 원제는 Down with Big Brother, The Fall of the Soviet Empire 하면서 소련 붕괴될 때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정, 특히 뭐랄까요, 폴란드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소비에트의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잘 되어 있고 읽기도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책 두꺼운 거 보시는 게 힘드실 테니까 요거 한번 쭉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서태평양에 긴장하고 요 미국의 세계 전략 요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요,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나를 봐야 돼요.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사에서 서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서서히 그 접근하면서, 중국이 이제 잠자는 뭐 사자였다 그러긴 한데 그 당시에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중국이 열강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아주 치욕적인 역사를 당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편 전쟁이라든지 영국한테 진다든지, 하여간 뭐 그런 아주 청일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서 그런 아주 굉장히 치욕의 역사를 당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우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혹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음, 스마트 캠퍼스에 이거 올려놨습니다. 그제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이고 이게 에, 다시 스마트 캠퍼스가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특강 이제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이 동영상을 제가 한 7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한 6개 되고 독소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중국하고의 이제 그 중일 전쟁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태평양 전쟁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이 동영상 한번 쭉 보시고 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재밌고요. 일단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웠던 태평양 전쟁에서 우방이죠. 중국하고. 물론 그때 이렇게 뭐 전력이 뛰어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이 이때 내전도 있었죠. 이른바 공산당하고 그다음에 국민당 장개석하고 모택동 이제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둘이 휴전을 해요. 휴전을 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국공합작이라는 얘기를 하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을 해서 일본하고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일본하고 싸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우방이 됐죠.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대표가 장개석 그 국민당이었다가 장개석이가 이제 대륙에서 쫓겨납니다. 대륙에서 쫓겨나서 그 바로 이제 공산당 그 마오쩌둥 모택동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그 이후에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워낙 압도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미군이 이제 유엔군하고 같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또 반대로 북한을 싹쓸이해요. 그러니까 북한을 거진다 점령하려다 하니까 이제 중국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김일성이가 중국에 오택동한테 가서 지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중국이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리터럴리 중국하고 미국이 진짜 대결을 해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은요 교전국입니다. 소련하고 미국은요 직접적으로 한 번도 전투한 적이 없어요. 한국전쟁에서 소련은 미군하고 싸우질 않고 뒤에 이제 군사고문단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었습니다. 물론 무기는 대줬죠. 탱크라든지 그 유명한 뭐 유명한 탱크가 있죠. 소련제 탱크를 대주고 북한한테 무장을 뭐 완전히 해주고 그래서 대리전이죠. 사실은 소련군이 안 내려오고 소련의 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군하고 이제 남한하고 붙었는데 소련하고 직접 교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교전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적성국이죠. 굉장히 서로 원수처럼 지냈죠. 그래서 그때는 중국을 중국이라 안 부르고 중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국이라 그래서 중공이라 불렀는데 그게 이제 한 일막이고요. 그러다가 1971년하고 72년에 이제 해빙 무드가 붑니다. 이제 요거는 배경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소련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아져요. 소련하고 중국 사이가 왜 안 좋아지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국경 분쟁이랍니다. 여러분,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소련이, 여기 이제 예전에 다 소련이었죠. 이 소련하고 중국은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복잡하고요. 여기도 이제 국경이 있죠. 국경에서 소련하고 중국이 상당히 많이 그 갈등,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병들 사이에 아주 사소한 전투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소련군이 이 국경에 소련군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촉즉발이죠. 그리고 군사력으로서는 당시에 물론 중국이 군인 인구는 많지만 소련한테는 안 되죠.
그래서 군사력에서도 완전히 중국이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파한 게 미국입니다. 아, 요 두 나라가 안 좋구나, 지금 중국하고 소련이 국경 분쟁으로. 그거를 간파해서 살살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왜 핑퐁이란 말이 붙었냐면은, 원래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 적성 국가로 군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외교를 트기는 좀 그러니까 살짝 그 제스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탁구단이 국경에 가서 친선 탁구를 칩니다. 그래서 탁구를 핑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의 탁구팀이 또 미국 한번 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마치 그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71년, 72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떠보는 거예요. 그 막후에는 이제 외교관들이 가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국교 교섭하고, 이때 막후에 눈부신 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키신저입니다. 키신저가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때 닉슨 대통령 때인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밑에서 저거 하던 사람인데, 안보보좌관. 물론 안보보좌관이었고, 그 전에는 하버드 대학에 이제 정치 외교학을 가르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키신저는 하버드에서 정치학과 외교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최고의 석학이었죠. 당시 석학이었는데 닉슨이 스카웃을 하죠.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안보보좌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무부 장관을 합니다.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인데, 그래서 그때 키신저가 뒤에서 마쿠 외교를 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하고 중국이 국교를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단절됐던 외교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서로 대사관을 서로 양쪽에 놓고 그렇게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요구했던 것이, 그럼 대만하고의 관계는 그 끊어라. 대만하고 관계는 청산해라. 그래서 미국이 대만하고는 국교를 이제 단절합니다. 단절하고 중국하고만 딱 한 거죠. 한 나라. 중국에서는 한 나라만, 즉 중국만 인정해라.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그렇게 외교를 형성합니다. 그게 1979년입니다. 이제 그 계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경 분쟁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사실 그럼 소련하고 중국의 관계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었느냐? 물론 이게 소음이 좀 나네요. 네, 소음이, 혹시 이제 소음이 나는 분 좀 조용히 해주시고. 소련하고 중국 관계가 왜 안 좋았냐면은, 물론 이제 국경 분쟁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스탈린은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을 사실은 이렇게 뭐 우방국 지도자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이렇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어떤 후진국의 공산당의 뭐 지도자 이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나중에 예전에 모스크바에 한번 스탈린을 만나러 갔는데, 처음에 잘 만나주지도 않고 며칠 기다리게 하고 좀 모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택동이 속으로 굉장히 섭섭해하고, 굉장히 그 스탈린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계기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틈을 타서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국교를 재개하죠. 이건 굉장히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보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약간 좀 갈려요. 닉슨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죠. 그래서 탄핵이 올라오고 국회에서, 의회에서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그런 국내 정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약간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면이 있었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전후 또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탁월했다. 굉장히 뛰어난 감각이 있었다. 그리고 이 키신저 같은 사람을 활용해서
대땅 시대와 중국과의 국교를 재개한 것은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디뎠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중국이 이제 개방되는 거예요. 중국이 개방돼서 등소평이 등장합니다. 이제 등소평은 이제 중국의 이제 정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모택동이 이제 절대적인 지도자였고요. 모택동 밑에 주은라이라고 이제 이인자가 있었어요. 대단한 이인자가 있었고, 이 사람이 경제 정책을 아주 참 지혜롭게 잘 폈습니다. 그 주은래가 이 키신저하고 미국 국교 정상화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이 사실은 이제 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 이 등소평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과 개방은 전부 다 등소평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등소평은 이 사람이 사실은 혁명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소르본 대학에서 유학을 할 정도로 굉장한 엘리트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모택동하고 공산당 혁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하고 공생을 같이 하면서 이른바 대장정, 장개석한테 쫓기면서, 국민당한테 쫓기면서 대장정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하고는 약간 좀 뭐랄까 애증 관계가 있습니다. 모택동이 등소평을 이제 문화혁명 때, 여러분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제가 판서를 하죠. 네. 문화혁명 때, 문화혁명은 1960년대에 중국에서 모택동이가 다시 한번 중국을 혁명 분위기로 휩쓸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홍위병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간부라든지 당 지도자라든지 지방자치제의 어떤 지도자를 싹쓸이 해버려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 분위기를 다시 한번 북돋는 그런 아주 이게 컬처럴 레볼루션이라는데 아주 잔인한 저걸 펼칩니다. 그때 이때 등소평이도 실각을 해요. 등소평이도 쫓겨나서 고생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때 지금 지도자 시진핑 부친도 이때 시진핑 아버지도 쫓겨나서 고생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화혁명 다음에 이 문화혁명 때 중국이 엄청난 후퇴를 합니다. 학생들도 10여 년 가까이 학교도 안 다니고, 이게 모든 시스템이 중국이 정지되죠. 이 문화혁명 시기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자가 갑자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는데, 이러면서 모택동 나름대로 이제 북한의 천리마 운동 비슷한 거죠. 사람들을 국민들을 이제 주민들을 북돋우면서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그치는 건데, 중국의 이 두 운동을 통해서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전체주의가 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등소평이 1978년에 이제 등장하면서, 등소평이가 내세운 게 바로 개혁개방입니다.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내세워요. 그래서 등소평이 경제를 개방하자, 그리고 운호를 개방하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제 1980년에 이른바 경제특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5곳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1984년에는 뭐 14개 도시를 또
14개 해안 도시, 연해 도시의 경제 특구를 만들죠. 그래서 이때 1980년 경제 특구에서 개발된 도시가 그 유명한 신천, 그 중에 하나가 신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1980년 14개 도시에는 뭐 상해, 텐진, 나련 이런 것들이 뭐 칭다오 이런 것이 다 연해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다 포함되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죠.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공장도 짓고, 왜냐하면 임금도 싸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학생들도 내보내고. 그래서 저도 이제 1985년에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때 중국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중국 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아주 가난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중국 학생들은 지금 중국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가난하고요. 이제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근검절약하면서, 그렇지만 아주 엘리트들이 미국의 이제 유수한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도 미국 와서 공부했죠. 이런 어떤 그 등소평의 그 노선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굉장히 실용적 노선이라고 합니다. 등소평은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뭐 사회주의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등소평은 정경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시킵니다. 이른바 정경분리라 그러죠. 이거는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독재, 사회주의 이거를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시장 경제를 다 채택은 못하죠. 지금도 뭐 중국이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개방할 건 개방하게 하면서 무역할 건 무역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재밌는 이론이 바로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이죠. 흑묘 백묘론. 이 묘자는 이게 고양이를 뜻합니다. 고양이 묘자. 고양이 묘자인데 흑묘 백묘가 무슨 뜻이냐면은 쥐를 잡으려면은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쥐만 잡으면 된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민들과 인민들이 잘 살면 그게 시장 경제든 사회주의든 큰 문제 없다. 그럼 뭐 인민들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고양이 색깔이 까만 색깔이든 흰 색깔이든 신경 안 쓰듯이 나는 시장 경제든 사회주의든 신경 안 쓰겠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당, 이제 일당 독재는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분리시킨다. 이게 등소평이 생각이에요. 이게 등소평이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1990년대에 있었던 이른바 천안문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거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천안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중국 대학생들이 개방이 되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도 고치려고 천안문에 어마어마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고 중국을 바꿔달라 정치적인 데모를 합니다. 이때 탱크 부대라든지 중국 군대를 동원해서 등소평이 싹쓸이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많은 반체제 인자가 생기고 쫓겨나고 그런 경우가 지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섣부른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소평의 특징이에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일당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연한 플렉서블한 시스템을 유지하자. 이게 이제 등소평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굉장히 도움을 잘 받았죠. 왜냐하면 무역을 하게 되면은 주로 미국하고 좋은 거래 상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이제 급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들어 투자합니다. 이제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90년대 중국하고 국교 정상을 하고 80년대인가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중국의 성장 이면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죠. 이 키신저가 핑퐁이기도 했고 마크 교섭도 했고 국교도 재개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물건을 만들면 미국이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이제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의 라이벌로도 등장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이렇게 반드시 예전만큼 그렇게 친하고 서로 성장하고 그런 관계냐 아니면 라이벌이냐. 그래서 이게 국제 정치에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건데요. 요거를 표현해 주는 이제 그 중국식 표현이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시켜 드리죠. 이게 중국 사람들은 잘 알 텐데 이게 예전에 예전에 이제 둥서평은 뭐냐면은 둥서평은 한 50년 정도는 미국하고 대결 벌리지 마라. 그리고 굉장히 은인자중해라. 조용히 지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른바 도광양회라 그럽니다. 도광양회.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한자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도광. 이 요새 중국말은 중국 한자는 이게 약자로 써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쓰는 거하고 다른데 저는 중국말 요새 약자 중국 한자는 잘 몰라서 이게 도광양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혹시 삼국지 보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하고 조조하고 이제 초기에 이렇게 술 한잔 마시는 장면이 납니다. 밥을 먹는데 조조가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유비가 이게 이렇게 보니까 나름 영웅 같거든요. 영웅 같고 그 동생들도 훌륭하고 그래서 관우 장비도 있고 그래서 조조가 아, 저 친구가 야심 있는 친구겠거니 하고 이렇게 영웅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유비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눈치채죠. 아, 조조가 나를 지금 경계하고 있구나 이걸 알죠. 그런데 밥을 먹는데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면서 천둥번개가 쳐요. 천둥번개가 치니까 유비가 무서워서 항 밑으로 숨습니다. 조조가 아니 남자가 뭐 그거 뭐가 무섭다고 항 밑으로 숨냐 그러니까 유비가 아 그거 안 무섭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조가 속으로 아, 이 친구가 이렇게 호걸은 아니구나 영웅은 아니구나 번개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인 거 보면은 별거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비가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 모습을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뜻입니다.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빛을 감추고 이게 삼국지에 나온 그 일화입니다. 그래서 도광양회 요게 등소평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뭐냐면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미국한테 너무 맞서지 마라. 조용히 실력을 기르고 경제 성장을 해라. 그래서 우리 힘을 길러라 이거죠. 쓸데없이 주목을 받지 마라. 이게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경제 성장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중국도 보이스를 내고 이제는 외교도 좀 벌리고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게 이제 시진핑이가 최근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1대1로도 만들고 우리도 나름대로 컸는데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 도광양에서 중국의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주동자귀 이거는 한자가 쉬워요. 이거는 한자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바로 알 텐데 주동 작위 이건 뭐냐면
뭐 주체적으로 행동하자. 우리가 뭐 누구 눈치 볼 거 있느냐. 우리 주관을 갖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자. 그런 뜻입니다. 행동하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드러내자. 이제는 뭐 우리가 뭐 누구 눈치 볼 게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진핑이죠. 시진핑 전략이 그전에는 이렇게 감추두고 약간 실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자.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이제 약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무리한 확장주의, 물론 중국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확장주의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남중국해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뭐 베트남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필리핀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여기서 이제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또 여기다 이제 그 인공섬을 구축해 가지고 남중국해가 이제 자기들의 바다 보면 여기 구단선이 있습니다. 하나, 둘, 빨간 선이 보이죠? 빨간 선 9개. 이게 남중국해의 요 바다 안쪽은 우리 영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큰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미국하고 이 갈등 관계에 접어들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자기 보이스를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영해를 주장했는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이제 열린 국제심판소에서는 중국이 집니다. 이건 너무 심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완패를 하긴 하는데 중국은 이제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섬에다가 통신시설도 만들고 이제 미사일 시설도 구축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상당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돌아다녀요. 근데 중국은 그러지 말라고 또 항의를 하고 며칠 전에 미국의 폭격기가 여기를 지나갔어요. 여기 이제 중국하고 남중국해를 지나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항의를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긴장감이 드는 거죠.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은 또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냐면 최근에 인권 문제. 천안문 사건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뭐 또 반체제 인사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 노벨 평화상 받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부정하고 이제 그거를 가둬두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문에 내고 뭐 그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소수민족 그러니까 티벳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많이 얘기하는 게 달라이 라마, 티벳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CNN 같은 데서 뭐 인터뷰하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주변 국가 관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합니다. 뭐 티베트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죠. 이게 중국 굉장히 싫어하죠. 중국이 싫어하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소련 해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냉전의 종식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을 벌리죠. 관세를 놓고 이제 그런 것도 이런 긴장 관계에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19를 두고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우한 폐렴이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보고 니네가 이제 잘못해서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식의 간접적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안 그렇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감정 싸움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생각도 그래요.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을 많이 도와줬다. 경제 성장의 파트너가 되고 무역을 많이 해주고 물건도 많이 사줘서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 중국에
떠오름, 부상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불필요하게 우리의 정치 체제를 변화시켜서 서구식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거 아니냐. 즉 서방 국가, 웨스턴 컨트리.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 체제가 있는데 꼭 왜 우리한테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우리한테 강요해서 왜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건 우리나라를 정복하려는 일종의 야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야심 아니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제3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남한에는 이제 미군 주둔군이 있잖아요. 미군이 파병돼 있으니까.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북한이 없었으면 중국은 굉장히 안전판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가 이뻐서라기보다는 북한에 불편해요. 중국 사람들이요. 북한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라든지 그전에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은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북한이 만약에 통일돼 가지고 남한이 쭉 북한까지 통일돼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미군이 만약에 압록강 건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은 해양 세력으로 지금 미국하고 같이 붙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게다가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여기서 이제 이른바 저거 있죠. 센가쿠 제도. 중국으로는 랴오이다오 거기서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한번 일본하고도 이렇게 한번 붙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히토류 수출도 중국이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지금은 사이가 좋죠, 중국이. 왜냐하면은 러시아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서 중국하고 이제 미국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하고는 이제 같이 이제 연합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을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 이게 이유식이긴 하지만 이게 국경 분쟁의 흔적도 있고 또 러시아하고 에너지를 수입을 하긴 하지만 또 여전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대만하고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중화민족이긴 하지만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애플 공장도 이제 대만 사람들 복스에 들어가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대만 사람들이 또 이 정치적인 면에서 미국하고 완전히 한 통속이 돼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공군 같은 것도 미국이 전투기도 판매하고 이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엄청난 또 군사적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또 홍콩하고 중국 사이가 이제 긴장감이 있을 때 대만에서 최근에 홍콩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보고서 봐라. 저렇게 일국양제라 그러지만 결국 중국이 홍콩을 저렇게 탄압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띄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다시 현재 대만의 현재 그 수상의 이제 총통의 지위도 정치적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죠. 한편 이 베트남하고 또 묘한 관계입니다. 베트남하고는요, 이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국하고 이게 베트남이죠. 이 긴 나라. 이 베트남하고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도 물론 국력은 중국이 워낙 세지만 이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깐깐하고 이게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함부로 베트남 사람들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베트남하고 이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친했어요. 그래서 서로 동맹도 맺고 그러니까 중국이 불편한 거예요. 국경 분쟁이 있을 때 베트남하고 소련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중국이 등소평 때 보다 못해 베트남을 쳐들어갑니다. 네,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 관계는요,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국경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 나라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국경 분쟁이 어딨냐면은 여기가 있고요. 여기 이 히말라야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요 여기에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특히 여기가 갈등인데, 요 동인도, 동인도 쪽에서 중국하고 국경에서 굉장히 중국하고 인도가 전투 직전도 한번 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알기 때문에 인도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아요. 요걸 알고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인도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 인도가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파키스탄하고 관계가 또 재밌어요. 파키스탄은요,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게 참 국제정치라는 게 재밌는데, 요 파키스탄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인도의 일부분이었어요. 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가 원래는 영국에서 독립할 때 한 나라, 인도였죠. 그러다가 요거는 이제 서파키스탄, 요거는 동파키스탄 이렇게 불렀었는데, 파키스탄은 주로 이슬람이 종교적으로 이슬람 분포가 많고요. 인도는 이제 힌두교 분포가 많고, 방글라데시도 이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했죠. 이슬람이 많으니까 인도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떨어져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 요 판잡 지방, 요 동네에 가지고 굉장히 또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공중전도 한번 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틈을 타서 중국은 파키스탄하고 또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파키스탄하고 관계를 맺어서 인도를 또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관계라는 게 아주 이렇게 묘한 그런 관계가 있죠. 또 이란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미국하고 이제 친했는데 이란 회교혁명 이후에 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미얀마가 또 아주 재밌습니다. 미얀마가 이제 버마라고도 하는데 이거 이제 미얀마죠, 여기가 중국하고 접경돼 있는데 중국은 버마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미얀마가 여기서 바로 에너지를 중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항구로 해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남중국해라든지 이렇게 빙빙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하고는 지금 중국은 미얀마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미국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서로 미얀마의 환심을 지금 살려고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몽고는요, 중국하고는 불편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이 몽고가 보면은 이 북쪽에서 중국을 딱 견제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나라가 뭐 비행장도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만약 그 비행장에 미군이 만약에 비행기가 들어서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이 되죠. 그래서 근데 원래 몽고는요, 예전엔 소련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몽고는 소련하고 관계가 좋고 소련하고 이제 철도도 놓고 그런 관계였는데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고하고는 또 미국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몽고하고 이제 약간 긴장감이 있고요. 니카라과는 이거는 중남미에 있는 국가입니다.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옛날부터 니카라과는 약간 좌파 정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련이 니카라과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최근에는 중국이 니카라과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그 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운하를 뚫으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가 이게 미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불편한 거예요. 남미 쪽에서 뭐 물건 수입하고 그럴 때. 그래서 니카라과에서 운하를 뚫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미 파나마의 운하를 확장해서 거의 확장선을 뚫어버렸어요. 확장 운하를. 그러다 보니까 그 니카라과 운하 계획이 취소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이래로 지금은 이제 마두로 정권, 차베스의 후계자죠. 그래서 대대로 이제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 오리노코 강 주변에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좌파의 사회주의에 그러니까 미국의 정유회사
엑스모빌 같은 걸 좀 국유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데 그걸 틈타서 이제 중국은 베네수엘라하고 사이가,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또 사이가 좋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또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는 이제 웨스턴 서방 국가로서 미국과 관계, 전통적 우호로서 중국을 많이 지금 견제하고 있죠. 뭐 이 정도가 제3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전 세계적인 관심이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대결할 거냐. 그래서 헨리 키신저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온 차이나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에필로그가 이제 유명한 에필로그인데, Does History Repeat Itself? 이게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하고 독일은 우방국이었다. 같은 사회주의 정권을 갖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체제를 갖고 있었고, 무역량도 많았고, 서로 도와주는 나라였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서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거냐. 이게 현재의 큰 화두라는 얘기입니다. 즉, 당시에 이제 미국과 떠오르는 독일 사이의 긴장감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게 이제 금세기의 가장 큰 그 화두 중에 하나다. 대결할 거냐, 공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재밌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이번에 추가로 슬라이드를 이제 추가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거기는 없는데 이제 오늘 제가 추가로 한 건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그리스 시대, 그 그리스에 이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아테네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스파르타죠. 원래 스파르타가 굉장히 강국이었죠. 군사적으로 강국이었고, 스파르타가 자기의 저 시민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그래서 지금도 스파르타식 훈련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강국이었는데,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테네가 강국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강국을 두 번째 후발국이 등장할 때, 부상할 때 결국 두 나라가 전쟁에 빠지는 함정, 이거를 우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즉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사이의 전쟁을 그, 그 서술한 역사가입니다. 그리스 역사가인데, 그 투키디데스의 이름을 따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렇게 화두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그레이엄 앨리슨입니다. 2011년에 그레이엄 앨리슨이 쓴 유명한 책이 바로 Destined for War. 이제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투키디데스 트랩. 미국하고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Destined for, 이게 전쟁하기로 운명 지어진 거 아니냐. 하버드 대학의 이제 정치학의 저 유명한 사람이죠. 이 그레이엄 앨리슨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국제 정치에 있어서 화두는 이 두 나라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고요. 이게 가장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거다. 자, 우선 이제 중국을 먼저 살펴볼 텐데, 중국의 지정학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국은 테크니컬리 아일랜드형 국가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거의 섬에 가까운 국가다. 왜냐? 북쪽으로는 몽고, 만주와 사막과 산악에 둘러싸여 있다. 이게 북쪽 보면 이게 몽고, 이 몽고 밑에는 이제 내몽고라 그래서 원래는 몽고인데 중국이 병합한 부분이죠. 내몽고가 있고요. 이게 사막이죠. 그리고 여기 만주는 상당히 황량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여기도 사막이에요. 여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여기 사이에 여기 전부 다 이 사막지대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고비 사막이에요. 이쪽도 고비 사막이고요. 고비 사막이고. 그 다음에 남서쪽은 티베트 고원하고 밀립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는 히말라야가 있어요. 여기 네팔, 부탄, 여기 좀 뭐 인도, 파키스탄, 여기 접경하고 방글라데시 접경하는 데는 전부 다 이 저거예요. 히말라야가 있고요. 또 여기서부터는 정글이에요. 이 버마하고 접경도 어마어마한 정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밀림이죠. 그리고 남과 동은 바다죠. 여기가 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일랜드에 가까운 나라다. 그다음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자체에 보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해안 세력하고 내륙이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해안에서 100마일 안쪽 지역, 요 해안 지역은요. 아까 이제 등서평이 개방한 지역들이 전부 이런 지역인데 특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홍콩도 여기 있고요. 여기 신천도 여기 있고 마카오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광저우, 그다음에 여기 칭다오, 여기 다롄, 여기 텐진 뭐 이런 지역들은 해안가 한 100마일 정도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잘 살고 이런 지역입니다. 반면에 내륙 지역은 굉장히 경제 성장이 더디고 반면에 약간 좀 뭐랄까요. 중국의 대륙적 성격이 크고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중국의 역사는. 내륙 지역은 좀 낙후돼 있죠. 에, 그래서 19세기에도 이 두 지역이 나뉘어서 분리됐었고요. 향후 앞으로 중국 그의 내부적인 갈등도 여기서 날 거다. 여기 폴트 라인이 여기 있다. 지금도 중국이 이 지역들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내륙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어서 중국이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내륙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이른바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데도 또 이 안쪽에 그 안쪽에 이제 시안 이런 내륙 도시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 데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러고 있죠. 중국의 역사는 이 내륙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 고립입니다. 이 해안 쪽이 아니라 이쪽에 정치 그 중심지가 많아요. 옛날에 장안이라든지 낙양 같은 것도 전부 다 이 안쪽이죠. 그다음에 삼국지를 보면 이 총나라예요. 총나라. 반면에 이제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 오나라 이쪽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해안에 가깝고요. 그래서 고립과 가난 모양이냐 개방과 무역 이대에 또 불안정성이 있느냐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최근에 해양 세력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제1도련선, 그다음에 제2도련선을 이제 돌파하려는 노력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이 남중국해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갈등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죠. 그래서 중국 주변에 군사기지를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심지어는 호주,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에는 이제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뺑 둘러싸서 이제 중국을 포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인도하고도 이제 상당히 그 관계를 유지를 많이 하려고 유지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그 중국이 그런 대립 구도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해군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해군력이 뭐 세계 2위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일설에는 일본보다 열등하다. 또 일본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은 전통적으로 아직 해군을 제대로 전투로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여러분 제가 그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은 태평양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태평양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일본이 얼마나 잠재력이 무서운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상당히 많이 당했죠. 아주 뭐 엉망진창으로 졌지만 그 당시에 일본이 야심을 품고 항공모함을 거의 20대 이상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미국한테 완패를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한 한 6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일본이란 나라는 세계대전을 한번 겪어본 나라다. 그래서 그 경륜과 그 경험이
대단히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수해야 했지만 그런 경륜과 그런 국가적인 경험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죠. 일본으로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한테는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력 같은 거는요, 잠재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일본이 무장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이제 그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에서 서서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구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또 다른 이제 정치학자 에드원드 스타인펠드, 이제 브라운 대학 교수인데요. 에드 스타인펠드 교수 같은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2010년에 Playing Our Game: Why China's Economic Rise Doesn't Threaten the West. 이게 뭐냐면요, 중국은 사실은 서방 질서에 포함되고 있다. 서방 질서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이렇게 서방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무 중국이 많이 개방됐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서방 세계의 게임을 해야 된다. Playing our game. 그러니까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이제 결국 우리 통일과 관련돼서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드를 둘러싸서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있죠. 사드가 이 대구 여기 이제 성주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롯데가 상당히 중국에서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왜 그러냐면 성주에 롯데 골프장 자리예요. 골프장 자리에서 롯데가 양보를 해서 거기에 골프장 자리가 이제 산인데 거기다가 이제 미군이 사드를 배치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팔팔 뛰는 거예요. 중국이 왜 팔팔 뛰느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은 레이더가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라는 거는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한국군의 입장은 이게 방어 미사일인데 왜 그러냐? 중국 입장은 방어 미사일이긴 하지만 니들이 이 레이더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레이더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냐.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미국 입장은 그거는 좀 이상하다. 어차피 일본에도 사드가 있다. 일본에도 사드가 있어서 미국 니네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진짜 이유는 일본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중국이 미군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공격 수단, 즉 여기 둥평에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격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은 그러려면 사드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반도로 향하는 중국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는데 이 롯데가 이제 이걸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롯데마트 들어간 걸 다 이제 못 하게 해가지고 이제 롯데가 중국에 다 철수를 했어요. 다 철수를 하고 작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데가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합니다. 무슨 공장을 건설하냐면 석유화학단지를 건설을 해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롯데가 미국에 투자해 주니까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영을 많이 했죠. 그게 조지아주인가요? 알라바마주인가?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알라바마주인가? 일단 건설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건설을 하는데 롯데 신동빈 부회장은 지금 이제 회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회장이 돌아가셨죠.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신동빈 부회장을
당시에 작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아니 일본 재벌 중에서 백악관 초청받은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롯데 그 그룹의 부회장을 그 백악관에 초청을 합니다. 그게 뭐 별 특별한 사건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분명히 트럼프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롯데가 이 중국한테 당했잖아요.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미국에 투자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불러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국제정치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제 국가 간의 관계와 그 역사를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 지금 제가 첫 몇 주에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 간의 그 국제정치학적 그 개념과 그 스토리 라인이 아직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반도가 그만큼 복잡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길지만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처음에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서구 열강, 유럽의 열강들이 이제 남진 정책을 견제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우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독일 때문에 독일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붙게 되죠. 근데 이때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 끼어들긴 했습니다만 곧 후퇴를 해요. 왜냐하면은 공산당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1917년인데 이게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상 그때 이후로는 참전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전쟁 중에 이른바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첫 나라가 등장하는 거죠. 세계사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이고 모든 이런 나라하고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이게 혁명이 다른 나라로 번질까 봐 유럽 국가들은 아주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 와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합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소련하고 이제 싸우고 뭐 그런데 이 독일을 이제 동부전선에서 압박할 수 있는 나라가 소련이니까 미국이 소련을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 캠퍼스에 저거를 올려놨어요. 독서 전쟁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면요, 미국이 소련을 엄청나게 2차 세계대전 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도 지원하고 금융적으로 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전투기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 안 맞는 건데 소련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미국이 독일을 이제 지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소련을 도와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하고 미국이 우방이죠. 근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둘이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국제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견제를 하고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철의 장막이라서, 이 철의 장막은 처음에 이제 누구죠? 처칠이 쓴 용어입니다. 잠깐 제가 블랙보드로 가서 화이트보드로 가서 말씀드리면은 철의 장막이라는 거는 윈스턴 처칠이 동유럽하고 서유럽 사이에 어떤 사이에 국경선 같은 데를 보고 아이언 커튼이라는 표현을 하죠. 철의 장막. 그래서
동독, 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이렇게 이어지는 뭐 루마니아 이렇게 이어지는 그 유럽 서유럽과 공산주의 세력과 이렇게 경계가 되는 걸 이제 처칠이 연설 중에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 그렇게 철의 장막이 쳐져 있다. 이 철의 장막을 사이에 두고 서방 세계하고 동구권 국가, 소련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노스 아틀란틱 트리티스죠. 조약기구하고 그다음에 이 동유럽 이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련의 이제 동맹들이죠. 위성 국가들. 이제 폴란드, 동독, 뭐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두 사이에 군사적인 이제 대결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철의 장막이라는 거를 가지고 또 여기서 비유를 듭니다. 이걸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 소련이 아니라 중국하고의 이제 중국과 자유진영 사이의 그 장막을 주계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죽, 대나무 죽자, 주계장막. 이 죽이란 표현은 약간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를 의미할 때 죽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뱀부, 대나무. 이 주계장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중국하고 이 자유세계하고의 어떤 그건 주구장만 이런 이제 표현도 쓰죠.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우리 PPT로 돌아가서 그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냉전의 상대국이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아주 이제 냉전을 하면서 특히 로널드 레이건 때 아주 집요한 전략을 가지고 소련을 해체합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대폭 축소돼요. 러시아가 아주 그냥 형편없이 쪼그라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가 있다가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러시아가 국민투표 이 이제 국민투표가 개헌 국민투표입니다. 요 국민투표하게 되면 이제 푸틴이 임기가 없어요. 이제는 영구 집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이제 미뤘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할 시스템이 올 것 같긴 한데 러시아에 상당히 큰 민주주의 열풍하고 이제 갈등이 나타나긴 할 겁니다. 이 기름값이 다시 올랐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유가 시대 이후에 2004년부터 기름값이 급등합니다. 이 보시면은 보세요. 저유가 시대 이후로 기름값이 이제 화장창 오르지 않습니까? 2004년 이후로 이때 오른 이유는 신흥 국가들의 수요가 큰 거예요. 이른바 브릭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런 브릭스 같은 신흥 국가.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떠오르게 되니까 석유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석유 수요가 커지니까 기름값이 올라갔습니다.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어느 나라가 이익이라고요? 이 소련이죠. 러시아죠.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그 산유국이자 또 석유 수출국 중에 하나니까 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배경에는 푸틴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장기 집권 배경에는 고유가 시기였다. 근데 이제 다시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러시아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죠. 2014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반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내전이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반군,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사주를 받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미사일을 쏴서 말레이시아 항공의 여객기를 격추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객기 안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특히 네덜란드 q 관련 학자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타가지고 그 이후로는 서방에서 러시아를 이제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도 많이 제재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고 유럽도 해서 지금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는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또 못다한 내용은 또 보강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